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사 분석, 조선일보인데 여기 좀 쇼킹한 게 이게 2018년에 나온 기사예요. 2018년 9월 27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참여해 있는 단톡방 등에서 아마 공유가 된 그런 기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사를 여러 개 찾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볼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감가상각비 처리법이 뭐냐? 요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잠깐 쉴 거고,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전부터 한 3가지 정도씩 골라서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이제 다 커버가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 중에 자주 묻고 좀 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기사 분석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대충이지. 대출이 아니지. 요즘에 제가 대출에 관심 많아서. 자, 부동산 임대소득, 대충 신고하면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다. 기사 제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어그로 끌려고 한다, 관심 끌려고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사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기사 부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감가상각비 처리법.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될 거고,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 5월 3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하시기 전에 요거는 내가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세액감면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내용이 좀 많고 어렵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결론만 알면 돼. 과정 필요 없어. 그러신 분들은 요거 듣고 뒤로 가게 하시면 돼요. 물론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긴 할 텐데. 자, 오늘의 결론. 임대소득이 작고 그 해당 물건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 그러면 세금 감면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내가 이번에 5월달 종소세 신고를 해보니까 그때 들어간 주택임대 소득이 좀 작고 대신 양도차익이 크더라. 시세차익이 좀 크더라. 그러면은 아예 세액 감면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예요. 아시겠죠? 뭐 미등록은 해당 없어요. 그런 혜택 없기 때문에. 자, 결론 다 들으셨죠? 그럼 이제 다 됐어, 알았어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우리는 똑똑해지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이 기사예요. 이 기사. 땅집고에서 나온 기사인데, 땅집고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 2018년.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요.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윤실 태하회계사무소 대표님이신데, 제가 이분 글을 좀 자주 봤었거든요. 1, 2년 전까지.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이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고. 자, 봅시다. 제목이 사실 이게 더 좋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감가상각비 처리법. 요게 굉장히 좋은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아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이제 한번 쭉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자, 앞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비용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대충 신고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가동되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과 2018년 거라서 그래요. RHMS.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된 추계과세 감가상각비 의제 규정 때문인데, 국토교통부는 뭐 요렇게 돼서 하겠다. 뭐 필요 없는 거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추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임대 수입에서 비용 처리한 것으로 봐서 감가상각비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인데, 죄송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어떤 말인지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세무사 준비할 때도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감가상각비 이쪽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2년 전에 이제 이 세무사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찾아서 사실 이제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지인분이 이거를 좀 물어보셔서 이제 저도 이번에 더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추계 신고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서 답을 주시고, 뒤에 가면 감가상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임대 수입에서 비용 처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차이가 있나요?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주신 거죠.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임대 수입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요거예요. 상대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양도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임대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 링크는 제가 이제 본문에 이제 적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요 녀석만큼은 이렇게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추계 신고가 이제 먼저 나와요. 추계 신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아마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사업자분들은 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내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분들은 좀 더 아실 건데 추계 신고는 예를 들어서 실제 지출된 경비와 관계없이 일정 한도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실제 지출된 경비와 관계없이 그래서 실제 지출된 경비와 관계없이 일정 한도를 필요 경비로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수입이 적으면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단순 경비율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기준 경비라고 하는데 지금 요 표가 사실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원문 기사에 있는 표 자체가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요거를 좀 만들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 흐릿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고가주택 임대, 뭐 일반 주택 임대, 장기 임대, 공동 단독주택,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경비율은 기본율이 뭐 37.4, 42.6, 뭐 60.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 보면 단순 경비율이 뭐라 그랬어요? 수익 금액이 일정 이하로 작으면은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단순 경비율이 훨씬 더 커요. 37.4, 42.6, 뭐 60.2 이렇게 더 크죠. 기준 경비율은 뭐 16, 10, 뭐 15.3, 14.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단 이해되죠? 왜 이거를 먼저 말하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번에 신고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뭐 60%, 50% 이런 식으로 대충 하잖아요. 대충.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 다 추계 신고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면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추계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비율이 당연히 높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실거주 집 하나 있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주택을 이제 투자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 중간에 경비 나가는 게 많이 없어요. 뭐 맨날 뭐 형광등을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하수구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누수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때마다 무슨 실크벽지 할 거예요. 생각보다 경비가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수익금액 50%, 60% 이거 굉장히 큰 비율이에요. 그래서 추계 신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당연히 사업 관련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액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 경비율 전기 수익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무기장 사업자 당연히 기장이 없겠죠. 기장은 말 그대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면서 장부 일일이 기록한 사람 있을까?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수익 금액 우리는 이제 똑똑해지는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비용 뺀 금액 빼기 전 금액 그래서 전기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다. 그러면 비용 빼기 전에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더한 게
2,400만 원이 안 나오면은 이때는 단순 경비율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단순 경비율이 꽤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400만 원이 초과돼 버리면은 이때는 기준 경비율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좀 오늘 시간 어렵다고.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걸 본 정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얘네들, 즉, 주택임대 사업자가, 경비가 평소에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쵸? 실제 경비 확인해보면 한 수익금액의 10%, 20%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등록하면은 60%, 미등록이면 50%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고하셔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실제로는 50에서 60이 안 되는데 추계 신고를 들어가니까 50에서 60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비용을 과다 인정해 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비용을 생각보다 정부 입장에서 과다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 차액만큼 더 많이 비용을 턴 거를 감가상각한 거로 봐버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장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장부 작성 해가지고 정확하게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추계 신고자는 장부가 있을까 없을까? 장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저도 없고. 근데 여기 정확하게 신고한 애는 그 정확한 대로 하니까 10% 20%밖에 안 되고, 얘는 장부도 없어서 추계 신고 대충 했는데 막 50% 60% 받으면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비용 많이 인정받았잖아. 그러니까 좀 그 비용 인정받은 거에서 뭔가 조정을 좀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감가상각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컨셉은 여러분들이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정확하게 신고한 자가 있고 우리처럼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은 대략적으로 50% 60% 이렇게 퉁 쳐가지고 한 추계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추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뭔가 이중 혜택이 들어가지 않게 좀 뭔가 조정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따라왔죠? 우리 지금 이제 반도 안 하는데. 자, 따라왔다고 보고. 자, 그래서 예,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그 조정을 감가상각으로 할 거냐? 왜 그 조정을 감가상각으로 할 거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파란색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파란색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월세나 간주임대료로 내가 임대를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매년 5월달에 주택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죠.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으면 물론 재산세 종부세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5월달에 내는 종소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을 내고요. 나중에 내가 양도세를 낼 때는,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미 금액을 많이 빼줘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쪽일 거니까.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막 많이 빼줬다면은 이 사람은 보유세, 종소세 낼 때 비용을 한번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줄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도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은 이 양도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임대 수입도 빼주고 양도 수입에서, 이 양도 소득에서도 경비를 빼주면은 이중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은 요렇게 조정을 해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자, 여러분 일단 감가상각비는 뭡니까? 감가상각비. 말 그대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4억짜리 집이 있다면은 그 감가상각비를 40년 동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4억짜리 집이 1년마다 계속 1,000만 원씩 까이는 거죠. 그래서 40년 가면은 딱 40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비용을 터는 게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5년간 임대소득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어떤 집을 5년간 내가 이거를 임대소득으로 했다면은 이때 수익금액, 즉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그 수익금액이 1억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5년간 임대소득이 1억 800이 나왔는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1억 원을 털어줘 버리면은 여기서 소득 금액이 8억이 나온 거야. 800만 원 나온 거야. 8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양도소득. 만약에 내가 이거를 15억에 판다. 그러면은 얘가 8억짜리 집인데 이 8억을 그대로 해버리면은 8억에서 15억 빼니까 이 차익이 얼마가 돼버려요? 7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7억만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도 내가 털어버리니까 소득금액이 줄어들었고 얘도 7억이 돼서 줄어버리니까 이중혜택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가 필요경비를 털었기 때문에 양도소득 할 때는 이 필요경비를 털면 안 되기 때문에 취득가에서 낮춰버려요. 취득가에서. 그게 감가상각 의제라는 거예요. 그냥 감가상각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오, 깜짝이야.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간주임대료로 수익금액이 발생해서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추계 신고를 했다면은 평소보다 비용을 내가 더 인정 많이 받았죠? 아까 이 사람 기억나죠? 요 사람. 더 많이 비용 인정받은 요 사람 기억나죠? 그러면은 여기 내가 감가상각,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본 경우에 여기 필요경비를 더 많이 들어가서 요 금액이 소득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양도소득 나중에 집을 팔 때 이때 취득가 8억을 안 건드려 버리면은 이 취득가가 계속해서 8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억으로 남아있으면은 15에서 8을 빼니까 이 양도 차익이 7억으로 남아요. 그럼 7억 8백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8억 8백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감가상각비로 평소에 내가 비용을 털어 먹었으면은 나중에 양도소득 할 때는 취득가를 낮춰서 그거를 그대로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할 때 이때 혜택을 볼 거냐, 요때 양도할 때 혜택을 볼 거냐, 둘 다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임대 수입도 빼주고 양도 수입에서도 빼주면 안 되겠다. 이중으로 빼주는 거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괴로워하죠. 아, 그냥 아까 결론 듣고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마 의리상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자,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즉, 내가 이거를 추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고해가지고 실제 경비는 10% 20% 정도만 내가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소득은 5년간 1억 8백이 되는데 이때 경비가 안 털어져요. 그러면 소득금액 1억 8백 그대로 나오고 대신 이 나중에 양도소득 할 때도 취득가를 건드리지 않겠죠. 그러면 요 15에서 8을 빼니까 7억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1억 8백하고 7억을 더하면 8억 8백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8억 8백이고. 결론은 이렇게 해야지 양쪽이 세부담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엔 이거죠. 아, 됐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세금이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 세무사님이.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 인사 드리는데, 자,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액감면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 신고하실 때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세액감면 신청하신 분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감가상각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하고 양도소득 계산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금액이 2160이 나오는데 이 감가상각비 2천만 원이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결국에는 그 다 경비를 인정받아서 추계로 했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율이 낮아져서 세금이 52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 나중에 이거를 보충해야 되니까 이 양도소득을 8억이 아니라 7억으로 해버려요. 1억을 다시 빼버려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결론은 3억 3,118만 8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하고 즉 세액감면 받은 경우에는 3억 3,118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필요경비 했다. 근데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사업소득에서 1,188만 원으로 꽁충 튀어버렸는데 대신 양도세가 줄어요. 2억 8,446만 원으로. 만약에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2억 9,634가 나오겠죠.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세액감면 신청해가지고 경비를 좀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과세당국에서는 이거를 감가상각을 비용 받았다고 보고 이 해당 주택의 취득가를 낮춰버려요. 여기서 1억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여기 사업소득, 즉 5월달에 내는 종합소득에서는 절약이 됐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엄청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 이거예요. 결론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혹시 이해 안 됐다면 여기 결론만 다시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결론을 앞에서 이렇게 때렸죠. 오늘의 결론, 임대소득이 작고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액감면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 진짜로. 그 다음 다시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자, 내가 만약에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인 경우다. 그러면 되게 세금이 작게 나와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세무사한테도, 지인 세무사한테도 막 물어봤더니, 아, 형 이거 어차피 해보니까 2천만원 이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세금 자체가 작다. 그러면 그 세금 자체 작은데 뭐 75% 감면 30% 감면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몇만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내가 주택임대 소득 이번에 5월달에 내는 세금 자체가 작다면 굳이 감면 신청하지 말아라. 요때 세금이 이제 5월 종소세죠. 5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종소세가 작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신청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땐. 자, 근데 이제 골치 아픈 케이스 나오죠. 아, 만약에 이게 3천이, 2천이 넘었어.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데 주택임대 소득이 아주 커. 그럼 이때는 좀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래서 먼저 혜택 받을 거냐, 사업소득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혜택을 받을 거냐, 양도소득으로. 이거는 담당 세무사님한테 의뢰하세요. 담당 세무사님한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이 많고 만약에 양도소득이 작거나 거의 없다면 이때는 감면 받는 게 유리해요. 감면 신청을 하시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수익형이 아니라 시세차익으로 투자하셨을걸요? 그 말은 나중에 양도차익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전세로 세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러면 주택임대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적죠? 그리고 주택임대 소득이 작고 나중에 시세차익이 크죠? 그럼 세액감면 신청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게 아까 결론이에요. 임대소득 작고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액감면 신청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결론이 나와요. 그 중간의 과정이 이렇게 추계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매년 가지고 있으면은 7월달, 9월달에는 재산세가 나가고 12월달에는 종부세가 나가고 5월달에는 종소세, 주택임대 소득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 비용을 먼저 털면은 나중에 여기서는 비용 인정 못 받아요. 여기서 내가 참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그거를 받는 효과가 나요. 이게 둘 다 양쪽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유리한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갭 투자해서 월세가 아니고 전세야. 그래서 수익 금액이 작아. 그러면 대부분은 양도 차이까지 커야 되는데 갑자기 슬픈 상상이 되네. 갭 투자했는데 주택임대 소득은 작은데 양도 차익이 작다.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슬픈데, 그게 아니고 주택임대 소득 작고 양도 차익이 좀 크다. 그러면 이때는 감면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양도 차익은 별로 안 나서 고만고만 하고요. 중간에 제가 좀 월세도 좀 많고 주택임대 소득이 꽤 큽니다. 그러면 감면 신청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두 개, 그게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하고 말을 해야지. 상담을 하셔야지. 맡기는 곳에 딱 하셔서. 그 내용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린 게 요 기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냥 이거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홈택스에 셀프로 신고하신 분 있고, 세무사님한테 맡긴 사람 있죠? 셀프로 신고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이게 작고, 요게 크다, 그러면은 감면 신청 안 받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반대라면 감면 신청 받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나 담당 세무사한테 맡겼다 그러신 분들은 요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시나요? 저는 감가상각 의제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 기사를 제가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거의 다 끝난 마당에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요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내년 하시면 되고, 올해 설령 지났다 하더라도 경정 청구하면 돼요. 지났으면 경정 청구하면 돼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경정 청구. 근데 세액감면 신청까지 내가 취소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바로 확인하시고 하면은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기사 분석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